안녕하세요. 지역자산화 협동조합 이사장 남철관입니다. 어제 협동조합 지역자산화 아카데미 1강이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오디오 상태가 원활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많은 분들께서 귀한 시간 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강의를 듣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녹화를 해서 여러분께 공유 드리기 위하여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지금. 하여튼 다시 한번 어제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자산 아카데미 1강은 지역자산의 개념과 사례입니다. 제가 부제로 민간 조직과 시민의 참여로 이루는 지역 활성화 공간 만들기라고 붙여보았는데요. 이 지역자산화는 시민과 민간이 함께 하는 데서 그 취지를 찾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만들어지는 공간이 지역 활성화에 어떤 기여하는 그런 지향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사회적 가치지향 조직이라고 제가 규정해 봤는데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그 다음에 자유로운 어떤 시민 조직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에게 공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공간을 찾고 입주하고 활용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겠습니다. 쾌적한 사무 공간, 주민이나 내담자를 만나는 공간,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지역 업종 간 네트워킹, 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새로운 혁신이 창출되는 공간, 여러 가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공간을 찾고 활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도 중요하고요. 활동, 비즈니스, 소통, 협력 다 모든 것들이 이런 사회적 가치 지향 조직에게 중요한 일들인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 조직에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각각의 비중은 어떠할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공간을 마련하기를 희망하나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넓은 공간부터 시작해서 땅값이 많이 오를 투자 가치가 있는 공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든가 용도라든가 기대치가 있겠죠. 거기에는 이제 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재산, 사유재산, 공유할 수 있는 재산. 여러분들은 어떤 공간을 마련하기를 희망하나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은 어떤 공간을 사용하고 있나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보고 싶습니다. 위스탁 사업 공간을 활용하고 계신 경우도 있을 거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조성해서 무상이나 연가로 활용하는 공간, 인간이 소유하는 임차 공간을 대체로 시장 가격으로 활용하고 계시겠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소유하는 공간, 아마 이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임대료가 아닌 금융 비용을 지불하겠죠. 그다음에 뭐 기타 코워킹 스페이스라든가 최근에 MZ 세대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하는 재택근무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조직의 공간을 지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이유는요. 최근에 서울시를 비롯해서 우리 민간 조직이 활용해왔던 공공하고 협력했던 많은 사업들이 힘들어지고 공간도 흔들리고 있죠. 뭐 수많은 중간 지원 조직이 무상으로 사용했던 공간들이라든가 혁신파크 등 정책적으로 조성돼서 대단히 저렴하게 이용했던 공간들이 많은 부분 없어지거나 나오게 되거나 사용 조건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는 시장 가격을 치르고 민간 소유하는 임차 공간이 더 비중이 커지거나 또 이런 맥락에서 자산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의 공간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토대로 지역자산화의 이해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역자산의 개념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시민의 출자, 그 다음에 정부나 기업의 협력, 사회적 금융기관의 투융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역 조직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활동이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자산이나 거점 공간을 만드는 사업 이렇게 규정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자산으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거점 공간을 만드는 과정적 의미를 담아본 이유는 자산화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공간 자산을 만드는 의미도 있지만 결과로서의 공간 자산을
가지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의미를 두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봤고요. 부동산을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산으로 다시 공유하는, 아주 과거에 사유재산이 정착되기 전에는 부동산 다 지역 사회의 소유거나 활용의 대상일 시기도 있었죠. 근데 모든 부동산이 이렇게 가기는 어렵지만 일부의 활동 거점은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에 비슷한 용어, 중첩되는 개념이 많이 있는데요. 공유자산화.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떤 공유라고 하는 소유 방식에 초점을 둔 개념 같고요. 지역자산화는 지역의 기반성, 지역의 거점, 지역 조직들의 연합, 이런데 의미의 방점이 있고, 시민자산화는 조성이나 운영 과정에서 출자라든가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시민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 사회적 부동산은 공간 자산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전문가 최명식 박사님은 지역 자산하고 사회적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 때문에 조금 글씨가 가려지네요. 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역 자산화는 지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역 자산 사업을 통해 주민 조직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이 상부상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누리는 공익적 부동산 자산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지역 슬럼화 예방, 안정된 사업 공간 창출, 지역 경제 생태계 다양성 등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자산화 사업은 지역 특성과 공간 운영 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공간 유형, 여기 제가 열거했지만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공간 유형이 있을 수 있고요. 조성 방식은 좀 좁게 보면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민간이 갖거나 혹은 공공이 토지를 가지고 있고 아주 장기적으로 민간이 안정적으로 임대해서 그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식의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넓게 보면 공공이 소유하거나 민간이 소유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창출된 공간을 민간이 아주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것도 자산의 개념에 조금 넣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민간 조직, 시민 조직은 굉장히 유연하고 넓은 개념이고요. 유형은 크게 보면 지역을 위해 좀 저렴하고 안정적인 활동 공간을 만드는 어떤 신규 개발의 측면, 그다음에 지역에 의미 있는 공간을 보존하는 보존 위주의 관점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어 봅니다. 지역을 위한 공간이 임대료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거나 쉽게 사라지지 않고 지역 기반 조직들이 직접 소유 혹은 장기간에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운영하면서 지역을 위한 공간으로 계속 남도록 하는, 그게 아까 유형 2에 해당하는 또 정의에 부합하는 개념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자원이 투입되고 시민과 민간 조직이 운영 주체가 되고 함께하기도 하고요. 지역 공간을 운영하고 그 혜택은 기타 다른 여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조직이나 일반 시민들한테 공유함으로써 일반적인 어떤 대부분의 사유재산과 일부 공공재산 외에 제3의 소유권, 시민재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주체의 시민을 위한 시민이 주인되는 공간이 생기면 당연히 지역사회 마을은 변화할 수 있겠죠. 아래와 같은 대단히 창조적인 공간에 기반한 실험이 이루어진다면 재미있는 동네, 살고 싶은 동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유형도 상당히 다양할 수 있는데요. 주택을 집이란 자체만 보면 이게 무슨 자산할까 할 수 있지만 집이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품고 있다면 이거 역시 자산화의 어떤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사회주택에서 많이 이루어진 실험들, 공동체 주택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창조적인 도전들이 이에 해당될 수 있고요. 근린시설은 당연히 자산화의 주 무대가 될 수밖에 없죠. 일반적인 상가, 시장, 그다음에 활동 공간을 만드는 근린생활시설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쇠퇴된 가로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산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비영리 사업 공간도 또 자산화의 공간적인 무대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공공이 소유한 건축물 공간 자산일 수 있는데 이게 영국 같은 데서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영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실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청사를 새로 지어서 이전할 때 이전의 청사를 이런 공익적 활동을 하는 민간 조직한테 아주 장기적으로 사용권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줘서 그 공간을 허물거나 없애지 않고 매각해버리지 않고 이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재생 앵커스터디도 이런 범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앞에 말씀드렸던 주택,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만큼 다양한 사례로 이걸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냐에 제가 실질적인 어떤 사례를 한번 들어본 건데요. 뭐 지역재생 회사라든가 업무 공간이라든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경제조직과 비영리법인 등의 공익활동 조직은 이 자선화 사업을 통해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역량, 경험 등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 찾을 수 있고요. 사회적 경제니까 사회적 금융을 통한 융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무, 회계, 재무, 운영관리 같은 일들을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했던 경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지역 주민이나 유관 분야의 어떤 공익활동 조직과 많은 네트워킹을 하고 있죠. 그러나 잦은 이사, 높은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공이 소유한 공간에서 또 퇴거를 요청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직이 단독으로 업무 공간을 소유하기는 굉장히 어려워도 이런 여러 조직의 자원과 지혜가 업종별 혹은 지역 기반으로 모인다면 자산화 사업을 통해 안정된 협업의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에 해당하는 얘기를 한 페이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세 번째는 지역자산화 공간 사례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뭐 2강 이후에 좋은 현장 견학 혹은 훌륭한 강사분들이 얘기하실 사례 중에서 뭐 목포 사례라든가 마포의 사례 이런 거는 그분들이 또 굉장히 자세히 말씀하실 것 같아서 뺐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미 국내외에서 다양한 지역 활성화 공간, 지역 자산 공간 확보가 아까 말씀드린 유형 1, 2의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네, 굉장히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이게 프리젠테이션이 이상하게 글씨가 다 지금 막 밀리고 깨지고 그런데 또 자료를 공유해 드린 자료를 보면 깔끔하게 나오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뭐 광진구에 많이 알려진 공유공간 나눔 사업입니다. 밑에 보시면 처음에 이제 1탄을 통해서 자산화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걸 매각하고 그 자원의 플러스 알파에서 더 넓은 공간으로 간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도 뭐 월세 살 때, 전세 살 때, 내 집 마련했을 때 다 심정이 틀리잖아요. 정말 이 내 집을 마련했을 때 많은 융자를 받았더라도 이걸 어떻게든 융자금을 갖고 안전한 나의 자산으로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듯이 우리 광진구의 활동가들, 조직들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1탄에 그치지 않고 2탄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최근에 준공된 건물인데요. 이번에는 돌봄을 테마로 한 공유공간 2탄 돌봄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하고 있는 이런 조직들의 거점 공간을 만든 거죠. 이 공간이 위치한 곳은 중국동인데 이렇게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이런 곳에 어르신 돌봄을 테마로 자기 자본의 은행 융자를 아마 1탄의 경험이 없었으면 이렇게 많은 은행 융자를 끌어오기가 쉽지도 않지만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우리가 높은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우리가 은행에 이자를 내면서 이 건물을 정말 장기적으로 소유하면서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에서 나온 프로젝트입니다. 뭐 시민공간 나누는 여러분들이 잘 아니까 뭐 조금 오래 전에 여러 단체가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작은 건물 팔기도 하고 뭐 보증금도 빼고 해서 함께 만든 그런 공간이죠. 이건 유형 2에 해당합니다. 해곡 최순호 기념관인데요. 성북동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무량수전 베를린 기둥의 기대서소를 집필한 공간인데 문학의 사랑방 역할을 했고요.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허물어지고 없어질
뭐 매각되고 뭐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에서 시민 모금으로 매입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요. 이 공간이 그렇게 해서 싹 없어지고 뭐 여기 빌라가 들어서거나 재개발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공간이죠. 네. 충남 홍성에는 활동가들이 동네 마실방 뜰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없어질 위기에 처한 호프집을 출자하고 같이 공사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해서 재능 기부를 통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한 사례. 이건 뭐 소유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재미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동네 의미 있는 공간을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넓게 보면 자산의 취지에 굉장히 부합하는 사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런던 사례하고 그 영국의 로컬리즘 액트에 대해서는 우리 전은호 선생님이 또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자료에는 넣었지만 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 잘 아는 아이비 하우스. 죠? 그 없어질 위기에 처한 유서 깊은 펍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민들이 건축 유산 기금, 뭐 사회적 투자 기금 등을 모아서 로컬리티의 도움을 받아서 살린 사례인데요. 지역 공동체 가치 자산이라는 핵심적인 여기 개념이 첫 번째로 작동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배경은 보수당 정부, 캐머런 정부에서 빅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정책 기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로컬리즘 액트에는 지역 공동체 우선 입찰권, 그 다음에 공공 서비스 공급 및 운영 우선 참여권, 커뮤니티 부동산 개발권, 네, 아까 네, 아이비 하우스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근린 계획권, 단순한 하나의 공간을 살리는 것에 넘어서서 지역사회 공간 근린 주거 혹은 근린 공간 전체에 대한 계획권을 주민들한테 민간한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범주죠. 유유 공공토지 사용 신청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도 보시고 또 전원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되게 좀 신경 써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던 지역자산화에서 활용 가능한 자원 파트입니다. 제일 대표적이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허그의 도시 개정의 수요자 중심의 융자 이름하여 도시재생 씨앗융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융자인데 또 이런저런 이슈가 있고 그 이슈 중에 가장 큰 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외적인 사례 몇 가지는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개인 사업자,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또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개인 사업자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 융자의 가장 좋은 건 낮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공공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는 변동금리로 연 1.5%. 아직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게 곧 올릴 것 같아요. 제가 허가하고 좀 얘기를 해봤더니 그럴 것 같고요. 이게 과거에는 개인 일반 법인하고 사회적 경제 공공하고 금리가 똑같았는데 저 같은 사람이 계속 컴플레인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똑같이 하냐. 저분들은 일반 법인들은 사실 부동산 투자 수익 뭐 3% 4%만 나와도 1.9%에 1.5 전에 1.5%에 금리를 적용받아도 이자 수입의 임대 운영의 수익과 이자 내는 거에 차익이 생기고 또 부동산은 뭐 10년 후에 되게 많이 오르고 너무 좋은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적인 목적하고 사적인 목적, 이윤 추구 동기하고 좀 다른 금리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고요. 어느 정도 수용이 된 측면이 있죠. 여기에 더해서 사회적 약자를 고용한다거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는다거나 하면 우대 금리를 줘서 최대 연 1.2%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변동금리라는 것은 하나의 이슈고요. 공통사항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이 상품 모든 상품을 아우르는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민간은 7년 더하기 한 번 연장되면 5 그래서 12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만기일시 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이런 규정이 정확지 않았는데 중도상환 수수료가 굉장히 무겁게 부과되니까 처음에 약정을 할 때 여러분들의 재무 계획에 따라 만기일시 상환 혹은 균등분할 상환을 하는데 대부분 만기일시 상환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중간에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어떤 임대 수입이나 사업 수입이 창출된다 그래서 굳이 빨리 갚을 필요가 없는 낮은 금리. 그래서 뭐 대부분 네, 만기일시 상환 선택하고요. 중도 상환을 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되겠죠. 융자 조건은 최대 50억까지. 뭐 연면적은 1만 제곱미터, 융자 지원 불가 업종은 뭐 당연한 거고요. 주거용 임대업은 지금 여기도 잘렸는데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민간 사업자 또 아주 일부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뭐 이렇게 청년들 사는 원룸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월세 수입을 짭짤이 올리는 그런 사례. 그래서 이게 무슨 지역 활성화라고 하는 도시재생 구역에서 이 융자가 적용되는 이유가 뭐지? 이런 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하게 했고요. 뭐 건전한 의도로 뭐 사회주택 같은 걸 만들어서 낮은 임대료로 주거약자한테 하는 것까지 도매금으로 어떻게 보면은 금지됐다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일반 보증하고 특례 보증인데 이건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는 특혜를 줘서 보증료율을 0.16에서 3.41 신용 등급에 따라 다른데 심사 등급에 따라 대부분 사회적 경제는 굉장히 높은 보증료율을 내는 구간에 해당되는데 굉장히 낮게 0.3%로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증심의 시에 점수도 50점 이상으로 완화해줬다. 원래는 60점 이상 받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 공동협업공간 조성자금이 가장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1번 상품이기도 하고요. 이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협업공간 아래 정의를 보시고요. 이런 게 복합 활용 목적으로 예를 들면 업무 공간이나 이런 게 뭐 있어도 상관없지만 20% 이상 임대 주지 않는 직접 운영하는 공동협업 공간이 있는 그런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게 뭐냐 융자의 총 사업비에서 융자를 몇 프로까지 해줄 거냐 이런 건데요. 임대료 인상률을 연 3% 이하로 하면 총 사업비 80%까지 이론적으로 융자가 된다. 총 사업 규모가 10억이다. 그럼 8억까지 허그를 통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슈인데요. 서울 투기과열지구 뭐 이런데 똑같이 80%까지 융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은 그게 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도시재생이 뭐 도시재생을 통해서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 땅값을 올린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큰 투기과열지구, 서울 수도권 지방의 대도시 뭐 이런 데 다 포함됩니다. 이런 데는 한도가 40%, 총 사업비 10억에 4억으로 이렇게 낮아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데서는 자기 자본 혹은 후순위 금융 이 허그 상품을 이용하면 1순위 근저당을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금융을 쓰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60%의 어떤 자기 자본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됐죠. 네. 나머지 내용은 보시고요. 주거용 임대업은 불가한데 제가 가리고 있는 쪽에 글씨는 뭐냐면 쉐어하우스 같은 공유 주거 형태는 가능하다. 연면적의 50% 미만에서 이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냥 전체 상가를 임대 목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새로 짓지 않고 하는데도 융자 가능하고요. 생활 SOC, 이건 눈여겨볼 만하죠. 생활 SOC가 뒤에 나오겠지만 공공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등 민간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런 사업을 할 때 아까 그런 내용에 따른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계약갱신을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건 기본 조건이고요. 창업시설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그런 공간들을 조성할 경우에 70%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은 80%까지 단 2, 3, 4 유형 똑같이 융장도 감액 기간은 있습니다. 아까 뭐 40%뭐 이런 얘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참고로 보시고요. 이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Q&A를 한번 보면요. 다른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 추가로 기금 융자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 네, 중복 지원이라고 보는 그런
경우죠. 그 다음에 SPC 뭐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게 이제 공동 차주 문제라는 게 있는데 공유 지분으로 할 경우에 우리가 차주를 여러 명 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허그에서 가능은 하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허그라든가 특히 일반 금융기업은 금융기관은 공동 차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자선화 사업에 단독 차주로 들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담보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다 매입 신축, 매입, 리모델링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 1순위 금자당 제공해야 되고요. 그거 가지고도 담보 가치가 부족하면 다른 담보도 제공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 총 융자 비율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연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례는 한번 보시고요. 창신동에 이런 한옥을 철거 멸실 중인 창신동이죠. 지금 또 뭐 요즘에 재개발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런 되게 멋있는 복합 용도의 건물을 지은 사례. 진 건 아니고 리모델링해서 만들었죠. 그다음에 돌봄 서비스, 강북 나눔 돌봄센터가 한 사례인데요. 어제는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나눔 돌봄 센터가 하는 다양한 어떤 돌봄 사업이 땅을 사서 건물을 신축을 해서 같이 들어와서 통합적 돌봄을 아까 이제 광진구의 두 번째 자산 사업하고 굉장히 유사하고요. 한번 기회 닿으시면 뭐 가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아이부키가 장안동 여기에 장안평 도시재생구역에 도시재생 코코 프로젝트라고 해서 했는데요. 아래쪽은 근린생활시설, 위쪽은 청년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주택. 그래서 아래쪽에는 여러 사회적 기업들도 들어와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공간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크라우드 펀딩이 들어와서 이제 그 자산화 사업을 할 때 크라우드 펀딩도 가능하다는 걸 제가 사례로 보여드린 거고요. 1억을 이걸 통해서 부족한 자기 자본을 확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1억을 10%의 이자에 크라우드 펀딩의 성격상 일정한 뭐 이자 수익을 바라고 투자 수익을 바라고 들어오는 투자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는 좀 한계는 있고요. 근데 이게 일부 일종의 어떤 금융 구조를 짤 때 조금 부족한 돈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 프로젝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으면 금리가 좀 높더라도 희석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성공적으로 투자에 성공한 사례고요. 도시재생 모태펀드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마중물 예산이라고 하는 이제 정부 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한계로 많이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민간이 좀 투자하자. 그래서 좀 창조적인 사업을 민투 사업으로 좀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19년부터 21년까지 총 625억 원을 민간 운영기관 등의 출자, 그 다음에 정부 출자금으로 했죠. 그리고 공유주택 모태펀드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까 허그 설명할 때 좀 나왔는데 좀 공유가 있는 주택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민간임대 특별법을 개정하면서 개념을 넣으면서 모태펀드를 출시를 했죠. 그래서 19년에는 더웨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한 개 기업당 10억 내외의 융투자, 그 다음에 20년, 21년에는 쿨리지 코너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이 연속으로 이제 다 VC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히 사회가치 연대기금이 조금 매칭을 같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운영자금 중에 10억 이상을 사회적 기업에게 투자하는 약정을 맺었어요. 그래서 어반 프레이스 등 네 곳에 이제 다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건 아니고요. 아직 포션이 있으니까 특히 사회적 기업들, 예비 사회적 기업들은 여기에 투자를 한번 똑똑똑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민간 조직, 사회적 기업들을 포함한 이런 곳에 투자하는 거고요. 성격이 투자다 보니까 뭐 성장 가능성 혹은 굉장히 유니크한 어떤 개성이 있나 이런 걸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RTBT, RTBP 예, 어렵네요. 얼라이언스의 로컬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저 위에 글씨가 왜 깨졌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 임팩트 펀드, 그 다음에 도시재생이 모태 펀드 등을 26억 정도를 받아서 총 4개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고, 주로 영도에 빈집 같은 거를 리모델링해서 문화 공간을 만드는 그런 컨셉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원대한 영도물산 장려회관이라는 걸 신축하는 계획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재생 구역 내에서 이런 좀 의미 있는 민간의 활동에 펀드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인정 사업인데요.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도입됐던 사업이고, 뭐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도시재생 면적이 이렇게 구역계가 있다면 구역계까지 그리기는 이렇게 반경이 좁지만 도시재생을 해야 되는 세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빈집이 밀집해 있다거나 이런 지역을 점적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입한 사업이고, 이게 뭐 다행스럽게 봐야 되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얼마 전에 발표된 도시재생 새로운 사업 방향에서도 인정사업 계속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여기 담아봤어요. 그래서 사업 규모에 따라 10억에서 최대 50억까지 이제 뭐 주로 지자체가 많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을기업 등 지역주민단체도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시재생특별법에 사업시행자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마을기업 등 지역주민단체라고 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런 민간도 이런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원하는 자산을 계속 소유하면서 가긴 어렵고, 이제 이런 국비 지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시행자가 건물을 조성한 다음에 지자체가 매입하는 방식, 뭐 그런 운영권을 다시 받는다면 뭐 토지 임대부 방식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빈집 및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서 빈집 소규모 정비사업, 생활 SOC 공급, 노후공실 상가를 뭐 주거 시설을 전환해서 공공임대 상가로 또 복합 건물을 만든다거나, 노후공공 건축물을 이렇게 신축을 한다거나, 노후 산단을 개선하는 뭐 여러 가지 사례를 국토부가 들었고요. 이건 윤 정부의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경제 거점 조성을 하고 지역 특화 재생을 하겠다는 거고요. 경제 거점 조성은 제가 내용을 뺐습니다. 그 이유는 이건 주로 뭐 큰 규모의 기업들이 민투 방식으로 들어오거나 뭐 공공이 하거나 이런 거에서 특화 재생 부분이 아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고유 자원을 활용한 도시 브랜드화, 그다음에 창업 공간 조성, 중심, 골목, 상권 활성화, 이런 거는 계속 지원하겠다는 거죠. 물씬 어떤 냄새가 나죠? 네, 로컬 크리에이터, 브랜딩, 뭐 이런 골목 경제, 이런 것들은 살려나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래 사례를 봐도 다 그런 내용이고, 우리 원희룡 장관께서 또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뭐 거기도 일자리라든가 지역경제 이런 얘기는 다 있었지만, 실제 사업 내용을 보면 그런 쪽이 이제 주거지 개선이 많았는데, 주거지 개선보다는 뭔가 하프를 만든다거나 도시 브랜딩을 하는 데 초점이 많이 맞춰지겠구나, 앞으로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주택도시기금 지원, 그게 아까 허그에 예, 시한용자로 볼 수 있죠.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태펀드도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민간 투자 방식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리츠는 좀 우리가 접근하기는 좀 만만치는 않지만, 어느 규모 있는 사업을 해봤거나 혹은 임대 리츠를 해본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주들도 최근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데들은 지자체하고 협력 혹은 허그의 출자 이런 게 들어오면 민간이 뭐 전체 사업비 비중은 우리 같은 민간 주체는 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규모 있는 사업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매입도 해주겠다 그러고요. 밑에 보면 그래서 유형을 크게 보면 뭐 주거지 지원형이라든가 근린재생형은 없애고 특화재생하고 우리 동네 살기 2개의 유형으로 이제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글씨가 밑에 좀 잘리거나 이제 폰트 때문에 그런 건 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의 지역자산 지원 사업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2년 사업은 끝났습니다. 23년 사업이 없다 그러고요. 근데 제가 여기 자료에 넣은 이유는 그래도 이런 사업을 정부가 지역 자산화를 이름으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었죠. 그래서 이 정의나 이런 걸 보시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취지가 그대로 녹아들어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대한 방점이 행안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강하죠. 지역 주민들의 안정된 지역 활동을 위하여 건물, 토지 등의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 운영하며 매입이라는 단어, 운영이라는 단어. 그래서 유무형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과 함께 지역 자산을 주시하는 민간단체, 뭐 사회적 기업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행안부 지역 자산화 사업 현황을 좀 보면요. 19년도, 20년, 21, 22년 시범사업부터 시작해서 12곳, 28곳, 15곳. 예비 선정이라는 표현을 행안부가 쓰는 이유는 선정된다고 바로 금융지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 계약도 해야 되고 건축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뭐 지주가 변심한다거나 가격이 오른다거나 그래서 사업이 드롭되는 경우들도 있고 필요한 자기 자본 못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실제 선정된 곳 중에서 매입하고 뭐 신축이나 리모델링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못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간 국가기관이 말씀드린 대로 최초로 자산화 지원 사업을 했고 금융기관하고 같이 컨소 방식으로 좋은 사례를 남겼다는 의미가 있고요. 향후 이런 유형의 사업들이 조금 뭐 관심 있는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예비 선정된 사업 몇 군데 소개시켜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찌됐건 이 자산화 사업에서 공간 콘텐츠 용도, 그다음에 이 안에서 어떤 지역 기반, 뭐 업종 기반 협업이 이루어지고 이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하고 어떻게 연결되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에는 상상력 발휘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다른 조직들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많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 많이 안 알려진 그 중기청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협동화 자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상당히 제가 볼 땐 좋은 자금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중소기업 3곳 이상이 사업 용도로 여기 뭐 자사나 이런 표현은 안 써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공유 사업을 만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건물을 공동 매입해서 뭐 신축해도 되고 리모델링 해도 되고 그럴 때 공유 지분을 해야 된다라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전화로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총 사업의 70%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서 말씀드렸던 허그 같은 경우가 서울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40%밖에 안 되고 도시재생 구역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는 반면에 이 자금의 경우에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죠.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총 사업의 70% 범위까지 가능하니까 한 30% 정도만 자기 자본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예를 들어 땅을 사시는데 호가가 10억인데 감정평가 같은 걸 받아서 감정평가가 만약에 뭐 9억밖에 안 나왔다. 그럼 9억에 뭐 대출 가능 한도 이렇게 곱해집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보다 액보다 같거나 혹은 조금 낮은 땅을 사는 게 그러니까 융자를 극대화할 수 있고 그래서 뭐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더 실질적으로 높아지지 않고 적정선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긴 있고요. 잘 찾아보셔야 되고 그러면서도 어떤 건축 여건 이런 게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카데미에서 이제 진행되면서 건축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재무 분석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들어보셔서 잘 연결하면은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안목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되고요. 대출 상한도 60억으로 꽤 큽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지역이든 좀 도전해 볼 만한 어떤 사업 규모가 나올 수 있고요. 상환 기간이 이제 좀 문제인데 5년 거쳐 5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왜냐하면 실제 재무 분석을 해보면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를 내는 대신에
금융대출, 뭐 그게 정부 지원 대출이든 아니면 일반 순수 금융권의 담보대출이 됐든 받게 되면 그 비율이 거의 한 70% 정도 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임대 수익률 측면에서 볼 때 보통 이제 투자자가 어떤 빌딩을 해서 임대 사업을 할 때 과거에는 뭐 7, 8% 정도 투자 수익률 나오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4%, 뭐 잘 안 나오는 게 3%, 5%는 굉장히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은행의 담보용자 뭐 이런 게 만약에 4%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 수익률 개념으로 4%를 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공동으로 입주하고 한 조직들이 이제 이자를 내기 위하여 사용료를 내는 거죠. 임대료는 아니고 이제 같은 건물주 입장이 되니까 그랬을 때 연수익률 기준으로 4%를 내면 은행의 이자만 갖고 아무것도 다른 거 못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5% 정도 기준에 사용료를 냈다. 그러면 1% 정도는 원금을 갚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이 몇 프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상품 같은 경우에 2.55%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물론 변동금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제시한 조건의 공익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0.4에서 0. 마이너스 0.1인데 어쨌든 간 지금 시중금리보다 굉장히 낮은 정책금리죠. 이런 경우에는 일부 뭐 4%, 5% 정도만 우리가 모아서 어떤 사용료를 내게 되면은 원금 일부는 상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뭐 5년 거치 5년 상환에 이걸 갚는다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는 제가 볼 때는 사업 수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공간 사용료 내는 것만 가지고 감당하기 어렵고 거기 입주하는 기업들의 사업 소득을 통해서 추가로 상환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허그 대출은 12년 만기 상환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때 대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른 융자를 끌어와서 담보를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1순위 근저당을 허그의 보증 승인 보증서를 가지고 어떤 협약은행에서 받았다 그러면 그 은행의 1순위 근저당에서 다른 뭐 다른 은행 뭐 국민은행, 기업은행의 담보대출 받을 금리나 이런 건 높아지겠지만 이렇게 대출을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사실 이 5년 거치 5년 동안 이렇게 조건을 주면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자기 자본 조달 능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거나 사업 수입이 많이 기대되는 경우는 쓸 수 있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 Q가 이제 중소기업, 우리 중소기업 아닌데? 중소기업일 가능성들이 되게 많으셔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본법상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 물론 시행령을 찾아보시면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원래 빠져 있다가 뭐 작년인가 법령이 개정되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설 자금, 뭐 건물을 사거나 건물을 짓거나 뭐 하는 것 외에 운전 자금도 또 융자받을 수 있다. 심의에 통과하면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이 자금을 조금 어, 활용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굉장히 좋은 상품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곳곳에서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하셔요. 아까 모태펀드에서도 이렇게 민간 출자 부분에 참여하면 사회적 기업의 포션을 확보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시는데 시민참여 지역자산화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비플러스라고 하는 사회적 금융기관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산화 사업을 하는 소셜벤처를 포함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 소셜벤처까지 포함을 시켜준 거죠. 지역 혁신, 그다음에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간 조성 시에 이런 금융 상품을 만들어 지원을 하는데 B 플러스가 한 8% 정도, 그다음에 SVS가 2.3% 정도가 믹싱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고요. 1호가 모포 건맥 사업, 2호가 제주 푸른 바이크 쉐어링 사업, 3호가 마포의 헤비투게더 사업. 이 성공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건맥도 굉장히 여러 개의 어떤 지원을 결합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주도 사업도 그렇고 행안부가 결합시켰고요. 헤비투게더는 말씀드렸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기금하고 또 뭐 이 SVS 시민참여 지역자산화 프로그램 기타 등등을 다 결합시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기 자본을 포함한 사업비 조달 능력이 아무래도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좋은 조건의 어떤 여러 가지 상품을 결합시켜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밑에
SVS에서 정의한 지역 자산화도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뭐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도 하고 있고요. 지역 공동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약간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회가치 연대기금은 지방에 많은 투용자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겁니다.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차기 추진 계획은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이크 쉐어링 사업을 사례로 한번 보면 제주도에 자전거를 테마로 하는 공간을 만든 거죠. 자전거 교육장이기도 하고 면허 시험장, 정비 조립, 업사이클링, 거기다 캠핑장 위에는 그 바이커들의 게스트하우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이게 일본의 유트인가요? 거기가 했던 사업과 굉장히 유사한데 어찌됐건 이렇게 소유하면서 이런 좋은 비즈니스, 의미 있는 비즈니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뒤에 나왔네요. 네, 아까 헤비투게더가 이걸 받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아쉽게도 박원순 시장 계실 때 했던 사업이고 2회 지원한 다음에 종료했어요. 헤비투게더가 한 번 받았고 강서구에서 어떤 공유 여러 민간단체가 모여서 같이 이제 자기 공간을 만든 사람과 공간 사회적 협동조합 이게 일종의 SPC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두 번이 이게 나갔고 용자율 2%, 그다음에 30억 한 번에, 그다음에 5년 거치후 분할 상환 혹은 만기일시 상환 조건으로 10년. 그러니까 금리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상환 조건 모든 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없어졌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지원을 사용한다. 이런 측면. 두 번째는 어떤 지자체든 또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들하고 또 관계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또 제안도 해보시고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한 번 하고 현재는 안 하는 사업이긴 한데 심지어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자산화란 이름을 넣진 않았지만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공유공간 지원 사업이란 이름으로 보면 민간 주체가 공간을 소유하는데 이거는 융자가 아니라 사실상 보조금 형식으로 그냥 지원금을 준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지역 공동체가 복지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테마가 있었는데 일단 기본 테마는 돌봄이에요. 돌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의 돌봄을 테마로 하는데 주거 생활 공간 마련한 지원주택, 서포티브 하우징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이 50% 이상.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모금의 돈이 50% 미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용 공간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30% 이상, 모금의 돈이 70% 미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원 비율은 높은데 다만 밑에 보시면 서울의 경우에 5억, 그다음에 지방은 3억이기 때문에 사실 저 자부담 비율은 실제로는 훨씬 높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상환하지 않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세 개를 뽑았었어요. 2020년 천안, 부천, 서울. 실제로 이 지원이 계속 연결돼서 진행 중되는 부천이고요. 서울의 사업장은 어디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희 지역자산조합에서 컨설팅을 좀 했었고요. 천안의 사례를 보면 최근에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뭐 물건을 알아보고 계약하고 뭐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려서 좀 늦어졌고요. 원도심, 천안 같은 도시를 가면 지방의 도시들은 인근의 혁신 도시라든가 신도시 개발하면서 원도심이 굉장히 많이 쇠퇴하는 문제를 갖고 있고 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도심의 주민들, 특히 아이들,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거점 공간을 만든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마을밥집, 청소년 복합 청소년 아동을 위한 복합 공간이고요. 미래를 여는 아이들이라는 사단법인 중심에 섰고 몇 개의 어떤 그런 공익활동 조직이 함께 컨소시엄으로 했던 사업이고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건 저 건물을 사서 이제 리모델링하는 신축은 아니고 방식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자산화에 되게 좋은 그러니까 소유권이 당연히 이 컨소시엄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눔과 미래가 하는 따뜻한 사회주택 기금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금은 한국타이어 나눔재단이 그러니까 기업재단이죠. 60억 정도 출연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금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사회주택의 활성화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자산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자산화의 주택의 일부가 뭐
포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60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금리는 최근에 약간 올라서 한 3% 정도 네. 시중금리가 너무 올라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원했던 자산화 관련된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대구 안심마을의 자산화 프로젝트 공터라는 건데요. 대구 안심마을은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서울의 성미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어떤 국가의 지원과 별로 상관없이 민간이 자율적으로 어떤 동네 지역 공동체 활동을 집중해서 이렇게 밭을 일군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동네이고요. 되게 복지적인 컬러도 되게 많고 되게 사회혁신 실험도 이 공간 내에 많이 이루어진 사업이고 이게 서울이 아니어서 조금 덜 알려질 수는 있지만 여기 현황을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왔고 앞으로도 하실 건데요. 공터 1호는 저희 따뜻한 사회주택 기금이 들어간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했는데요. 원래는 장애인의 약간 테마를 좀 강하게 주거시설도 넣고 하려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조금 용도가 바뀌긴 했어요. 예,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비영리 기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돌봄을 테마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뭐 땅도 한 100평 좀 넘고 연면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실제 사진입니다. 자, 여기 안심마을에서 이걸 한번 하면서 2호를 해야 되겠다. 자기네들이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 장애인 돌봄을 테마로 한 주거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2호가 나오는데 여기 안심마을 사업을 보면 2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사회복지 되게 특이하죠. 보통 우리 네트워크는 복지관이나 사회 복지하는 곳들이 잘 뭐 못 들어오게 하는 건지 아니면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건지 거기까지는 이렇게 시야를 잘 못 넓히는 경우가 많은데 안심마을이 잘 됐던 건 이렇게 나름대로 또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복지기관하고 같이 하는데 또 원동력이 있지 않나 싶고요.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조직 이렇게 모여서 지역에서 많은 행사도 하고 공간도 형성하고 이 지역을 활성화하거나 이 지역에 더불어 사는 사회적 약자도 그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공터 2호가 이제 추진하는 배경은 발달장애인의 주거 정책이 대단히 미비하고 국가적으로 자립생활을 해야 되는데 실패하는 주된 이유가 이분들이 자립해서 사는데 어떤 중간 과정의 어떤 브릿지 하우스 형태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거죠. 사회 기술 훈련도 하셔야 되고 이런 게 없어 더 힘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담하게 3층짜리 네. 집을 지금 아마 착공해서 짓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담한 이런 집을 짓는데요. 층별 기현 한번 보시고요. 1층에는 음식점 카페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 뭐 지역 기반의 그런 데가 운영을 하고요. 2층은 공인주택 남성인데 되게 특이한 게 발달장애인 2명, 비장애인 2명 이렇게 같이 일종의 자기 생활을 하면서도 비장애인들도 틈틈이 생활 보조인의 역할도 하고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사는 거죠. 3층은 여성, 공유주택, 다락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여기도 보면 따뜻한 사회주택 기금, 행안부 지역자산화 기금, 조합원 출자금, 단기 차입금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제가 굉장히 놀랄 때가 많은데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자원을 동원해서 인적 자원, 단체의 수, 그다음에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자기 자본 동원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많은 시사점이 있고 굉장히 존경할 만한 어떤 실천의 사례를 만들고 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사례에서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산은 협동조합이 어떤 일을 하는가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 지역자산을 하려고 하는 조직들의 네트워킹, 그 다음에 그 조직들이 자산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컨설팅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면 자산화 사업을 하려면 사업 제안부터 시작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면서 지역 기반 조직 몇 군데, 혹은 업종 기반 조직 몇 군데, 혹은 사회적 미션이 비슷한 조직 몇 군데, 혹은 개인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뭉쳐지는 건 아니거든요. 뭐 어떤 개인, 혹은 어떤 사회적 기업, 어떤 비영리 법인이 이런 일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제안되면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모여서 동지를 규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뜻에 동의하는 조직이나 단체 개인들이 모이고 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자원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규모도 한번 가늠해보고
이러면서 2단계 규모 구상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있겠다. 또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모아보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혹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동네에서는 땅값이 어느 정도 하니까 이런 정도의 땅을 사서 뭐 기존 건물을 사자 아니면 신축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으로 필지를 물색을 하는 거죠. 3단계로. 그러면 이 단계는 이제 섞일 수도 있습니다. 2가 3으로 가고 3이 2로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모난 곳이 많이 다듬어지는 거죠. 모난 곳이라는 건 뭐냐면 크게 하고 싶죠. 입지 좋은 데서. 그런데 실제 알아보면 땅값이 엄청 비싸고 건축비도 되게 많이 오르고 그래서 애초에 필요로 하는 공간, 의도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적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입지도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뭔가를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다. 자기네들의 역량에 맞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필지가 좋은 땅이 하면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사 사무소에 보내서 규모 검토라고 하는데 이 땅에 새로운 우리가 원하는 이런 건물의 컨셉을 가지고 지으면 층은 몇 층이 나오고 건폐율은 얼마 나오고 용적률은 얼마 나오고 지하 개발이 가능한지 안 한지 뭐 이런 종합 검토가 이제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재무 분석 우리가 이제 다 앞으로 강의 중에 할 건데요. 재무 분석을 해보면 이 규모를 지으려면 이 땅을 살려면 얼마가 들고 건축비 얼마 들고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기 자본이 얼마고 나머지 금융은 어떻게 조달하고 이런 걸 짜맞춰보는 그런 과정이 있고 이걸 막 하다 보면 땅을 뭐 10개 검토할 수도 있고 20개 검토할 수도 있고 이러다가 자기 임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하고 공사하고 그다음에 준공된 공간을 운영하는 거고요. 사실은 자산의 굉장히 중요한 중에 하나가 오래 소유하자 이런 게 있는 거죠. 저는 뭐 마음 같아서 30년 이상 소유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래도 최소 아까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보셨지만 10년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10년 후에 땅값 오르고 그럼 팔아야 되냐 이런 건 아니고요. 그 공간의 면적이라든가 입지가 그 일을 같이 했던 조직들 또 새로 같이 할 조직들에게 여전히 적합하다 그러면 계속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너무 활성화가 돼서 좁다 혹은 하나 더 하자 뭐 아니면 우리한테 넓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슈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뭐 팔거나 매각해서 다른 데 광진 1호점에 했던 것처럼 할 수도 있고요.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럼 보면 최하 예를 들면 10년에서 최장 3, 40년을 내다보고 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준비하고 1, 2년 그다음에 건축 공사 기간 입주까지 뭐 또 한 1년 이런 기간에 비해서 운영 기간이 훨씬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노하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실제로 공유지의 비극 뭐 뜻은 많이 다르지만 공유 소유를 하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라고 하는 게 또 때로는 서로가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 과정에서부터 역할 분담, 입주 시에 전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핸들링할 거냐, 건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협업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획해서 하고 의사결정은 어디까지가 참여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치밀하게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규약도 만드셔야 되고 우리들의 약속도 제정하셔야 되고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반의 과정에 대한 상담과 컨설팅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요. 해왔고요. 그동안도. 그래서 저희가 직접 저희도 뭐 하나 직접 해보고 광진이나 뭐 마포처럼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시공간 분야,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 비영리법인 등과 함께 공유자산화 시범사업, 우리의 시범사업이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8일 날 올해 계약을 했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조직이 하는 일들 뭐 지원하는 건 병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여드리면 그리고 저희도 행안부 예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었는데 그때 검토했던 땅이 결국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지 못해서 결국은 예산을 쓰지 못했던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걸 하다 보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다 된 거 같고 그렇지만 진짜 계약을 해야 스타트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건물주가 변심하거나 가격이 오르거나 오만 변수가 다 있기 때문에 늘 신중하게 돌다리를 밟듯이 가셔야 되고요. 뭐 공공이 됐든 민간 금융기관이 됐든 충분히 소통하면서 융자가 얼마의 규모로 어떻게 가능하다라는 게 확인된 다음에 계약도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섣부르게 계약하셔서 굉장히 고생하신 조직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단계마다 조금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으니까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 사업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지도를 보시면 저 위에가 성신여대 전철역, 저 밑에가 보문역입니다. 4호선, 6호선, 우익, 경전철의 3개 지하철 노선이 다 걸어서 10분 이내 도달할 수가 있고요. 땅은 84.2평이고 저희가 이제 신축 계획인데 철거 후 신축은 한 223평, 지하 1층에 지상 5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탁상 감정 금액이 금융기관에 이제 융자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미리 계약 전에 받아봤는데 25억 정도 나왔어요. 그 이유가 지역마다 다 틀리지만 여기 성북구청 건너편 이 블록은 성북구에서 제일 좋은 곳이고 그래서 평당 2종지, 2종 일반 주거지역이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가 21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평당 한 2,500 정도 상당히 싸게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융자를 받더라도 감정평가액과 같거나 낮은 땅을 가급적 구하셔야 된다. 융자를 만족스러운 비율이 나오려면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업이 갈 가능성이 많은데 땅에 2억을 더 투자하냐 5억을 더 투자하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했고요. 여기 위에 조직을 보면 나눔과 미래부터 이상도시까지 보면 상당수의 조직들이 도시나 공간 분야, 뭐 설계사무소, 시행, 사회주택, 공간 분석, 도시재생, 주거복지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르는 자동차라고 하는 문화예술 기업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뭐 인증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요. 한 군데는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조만간 아마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문화예술 창조 공간하고 도시공간 분야 사회적 경제 업무 협업 공간이 플러스된 형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하나 공간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하에 한 50평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이를 문화예술하는 나른 자동차는 아동 청소년 극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종종 연습실 혹은 가끔 또 공연장으로도 활용을 하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조직들은 저희도 이번에 하고 있지만 교육과정도 열고 주민들하고 소통 프로그램도 해야 되고 뭐 워크숍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런 게 한 조직이 만약에 나르는 자동차다 40평 이상의 공간이 의무적으로 필요한데 자기 혼자 어디 임대로 가 있으면 그 공간 일주일에 한 10시간 사용하는데 그게 포함된 공간을 비싼 임대료를 주고 얻어야 되는 거죠.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니까 대관을 해야 되고 막 그렇죠. 또 바꿔 얘기하면은 문화예술인 중에 뭐 연극인들이 있다. 그럼 대학로 그런데 연습실 공연장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성북구에도 극장도 있고 특히 연습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뭐 연극인들이 여기 일종의 의결권이 없는 운영 출자자 뭐 이런 식으로 참여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예를 들면 내고 그 다음에 이 지하 공간을 아주 저렴한 비용에 연습실 공연장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 예를 드는 건 뭐냐면 자산화 공간이 생기면 굉장히 테마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 있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도 공간의 이용성은 극대화되고 각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자기 혼자 어떤 공간을 점유했을 때보다 훨씬 더 분담해서 돈을 낼 수 있는 특히 공유가 가능한 공간, 회의실도 공유할 수 있고요. 휴게 공간도 공유할 수 있고 또 이 안에 만약에 밥집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뭐 사회적 기업이 마을 기업이 운영한다. 그럼 우리 직원들이 한 50명 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먹어치우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밤에는 막걸리 한잔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테마가 연결될 수 있다.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약을 해서 넘어야 될 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응원해 주시고 서로 지켜보면서 같이 서로 벤치마킹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속 과제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강의 중에 조금 있었는데 소유냐 임대냐, 사업 테마와 공간의 문제, 참여 조직의 유형 문제, 다양한 소유 방식의 문제,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이 나와요. 보유 기관과 지분의 문제, 자산 매각의 문제, 지역사회 공헌의 범위의 문제, 지적 사업 및 임대 사업의 문제. 제가 또 오래오래 해야 되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조성 후 운영 관리 문제. 그런데 본 아카데미에서는 시간 제약으로 강의 시 이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엄청난 내용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8강까지 가면서 배울 수많은 실무 기술들 이걸 포함하면은 사실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건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마 지금 보시기보다는 8강까지 다 수료하신 다음에
이 5장 제 강의 자료 5장으로 후속까지를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부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후에 이 후속과제를 가지고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슈를 가지고 또 소통할 수 있는 별도의 시간을 또 만들거나 혹은 상담이나 컨설팅 과정에서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많은 지금 컨텐츠가 좀 있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하는 이 순간에도 무슨 법령이 개정되고 제도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건 또 몇 달 전에 좀 정리해 놓은 내용도 있고 작년에 정리해 놓은 내용도 있고 그래서 조금 새로운 입법이라든가 정책으로 해서 바뀐 내용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시고 네, 보셔야 합니다. 이게 뭐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거죠. 또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보유기간 지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저의 해석이 있고 의견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의 여러분들의 의견 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이 사업을 앞서서 했던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의 의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어제 참여했던 분들하고는 오프라인에서 끝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첨부해서 보내드린 자료 중에 향후 발표와 관련된 어떤 준비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4강 끝날 때 정도까지 내가 누구누구하고 우리 팀에서 어떤 발표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뭐 이런 걸 좀 정리를 하시고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2명 이상 팀을 이룬데 기회를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8강에서 이제 전문가들 2분 모시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팀별로 발표하고 코멘트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모든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가 힘들 수 있고요. 그건 신청을 받아보고 시간 배분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여러 조직, 여러분이 준비한 어떤 계획의 우선순위를 들을 수밖에 없고 그 내용에는 이 8강까지 배우는 이런 왜 이걸 하는지 이걸 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지 어떤 곳이 참여하는지 그 다음에 필지는 우리는 가상으로 여기서 하려고 하고 여기 돈이 얼마나 들고 건축기원을 대충 이렇고 이런 전반의 것이 다 들어가서 발표자를 구성하게 저희가 만들 겁니다. 상당히 어렵기도 하지만 좀 흥미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고 그걸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필지를 보고 테마를 보고 이런 식이라면 우리 지역이나 우리 분야에서 어떤 조직들하고 함께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을 잡으시려면 직접 한번 자기의 사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의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양식도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의무적 컨텐츠의 내용, 목차 이런 것도 드릴 거니까 친절하게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그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어제 음이 고르지 못해서 접속하셨다가 못 듣고 다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8강까지 이탈하지 마시고 다 수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